반갑습니다. 8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반 이상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장은 상담에 대한 기초 부분에 대한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보다 유익한 수업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상담의 기초는 우리가 8장에서 상담이란 무엇이냐, 상담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상담을 하면서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상담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문적 상담 활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8장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미의 상담 활동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함으로 해서 성인학습에 필요로 하는 상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에 대해서 한번 상담이 정말 어떤 것인지,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정의란, 상담이란 도대체 뭐냐? 상담이란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그리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상담자가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담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 활동에 필요한 구조가 요구되죠. 그래서 먼저 상담을 받고자 하는 와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내담자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자, 그리고 그 둘 간의 형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상담의 대화가 상담 활동을 구성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상담의 구조의 측면에서는 상담을 정의하는 내용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상담자,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성장을 원하는 내담자, 그리고 그 둘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삶에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상담자가 전문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거에는 상담에 오는 내담자들이 주로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상담을 이해했지만, 오늘날의 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을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이라든지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 그래서 성장하도록 돕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 심리학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담의 기본 요소인 내담자와 상담자, 그리고 그 둘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 활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담자, 내담자의 문제, 해결 문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해결 문제라기보다는 그 둘 간의 상호작용,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핵심 세 가지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담자는 누구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형성과 상담 대화의 특성을 우리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내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라 하면 심리적인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상담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을 내담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심리적 문제는 그 내용과 심각한 정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상담소에 내방하는 내담자들이 고수하는 문제들은 인간관계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학업 부진이라든지 직장에 대한 부적응,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부적응, 그리고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장애, 그런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적응 곤란에서부터 심리적 부작용이라든지 그리고 정신병리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내담자들이 그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심리적 곤란을 겪고 있는 내담자는 정서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분노와 같은 불편한 정서를 경험하고 인지적으로는 왜곡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러한 정서적, 인지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와는 다르게 비효율적인 행동을 함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고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자는요. 상담자라는 것은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진로 부분, 때로는 학습, 그리고 인간관계 등의 다양한 문제를 내담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력하기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춰야 하고 내담자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상담에 임해야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마치 어둡고 깊은 터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감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내담자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 스스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어두운 터널 밖으로 나와서 밝은 세상에서 다시금 평온하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와 같고 그리고 지식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선생님들이 어떤 공경에 처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주위에 대화 상대에게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확률을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친구에게 용기를 내어서 말을 했지만 달라진 것도 없고 자신만 더 불쌍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후회한 경험이 있다면 그 친구의 도움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구에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도움의 효과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도움을 구하는 확률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자와 일반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상담자는 일반인에 비해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을 얼마나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상담의 효과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 질에 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원만한 상담 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태도와 인성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상담자를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자의 자질 중에서도 인성적인 자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상담자로서 요구되는 인성적인 자질은 신뢰성, 진실성, 공감성, 돌봄성, 설득성, 희망, 이러한 6가지 형태로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올려봅시다 한번. 그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앞서 열거한 상담자의 인성적인 자질을 갖춘 그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또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6가지 특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성에 대해서. 신뢰라는 것은 상담자가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효과적인 상담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상담을 하는 동안에 내담자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내담자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자 노력하는 믿음을 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내담자에게 줄 수 있는 신뢰성의 속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 밖에서 실천하기로 했던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신뢰롭고 일관된 상담자의 행동은 치유를 위한 상담 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신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자신의 얘기를 꺼내놓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진실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하다는 것은 어떤 특성일까요? 내담자, 상담자가 나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이 정말 좋아요.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잘 도와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보니 정말 성취감 있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학업에 대한 부진한 성취를 보이는 학생에 대한 당신은 해가 안 되겠네. 공부를 나면 뜬 다른 겁니다. 아유, 어려워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상담자는 진실하지 못한 거죠. 말과 진실성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겉에서 보이는 말과 행동이 학생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말과 행동이, 그리고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상담자는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내담자는 그걸 빨리 알아채더라고요. 그래서 내담자가 감동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진정성과 진실한 태도는 내담자로 하여금 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진실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담자의 인성적 자질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특성이 바로 진실성이라고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적 자질 중에서 세 번째, 공감인데요. 공감은 정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감은 내담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상담자의 눈이 아니라 내담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말을 내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공감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 능력을 학생 또는 내담자가 상담자를 믿고 어렵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도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이해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상담자를 만난다면 내담자는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이야기를 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타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의 관점을 취해서 상대방의 상황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처한 타인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는 공감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적이기도 하고 진실하고 신뢰로운 상담자는 진심으로 내담자의 아픔을 돌봐줄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담자의 돌봄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상담자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고 상담자가 자신과 자신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담자가 느끼는 돌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내담자를 돌보는 태도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또한 아무리 내담자가 쉽게 변화하지 않더라도 내담자의 강점을 찾아서 그리고 보게 하고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런 상담자라면 내담자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담자를 돌봐줄 줄 아는 상담자는 내담자를 자신의 전설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통제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온화하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상담자는 공격적이고 측면적인 상담자보다는 긍정적인 상담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설득은 내담자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새로운 행동을 실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괴로운 감정이나 경험들을 공개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도 격려하고 촉구하는 과정을 설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망설이고 있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내담자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설득력은 내담자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용기와 그렇게 모험되는 것들 그리고 도구와 정보를 제공해줘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설득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희망은 치유적인 관계에서 필요한 필수 조건인데 내담자에게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 상담을 하러 왔는데 발전 가능성도 없고 절망감을 준다면 상담의 효과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희망에 대해서 상담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특성으로서 희망의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드라마 닥터하우스에서 나오는 집단 치료의 내용이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인 하우스라는 의사는 뛰어난 진단의학자이긴 하지만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집단정신 치료를 받게 되는 줄거리 속에서 집단정신 치료를 받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됩니다. 집단에 참여한 환자들이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괴로워하면서 또 같은 동료들이 점차 개선되어 집단을 떠나는 것을 볼 때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집단은 모두가 축하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집단을 떠나는 동료가 자신을 부러워하는 집단을 안아주면서 나도 했는 걸 너도 할 수 있어. 꼭 내가 원하는 것을 너도 이룰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바로 희망은 내담자가 일상생활에서 좌절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있잖아. 그래서 집단 상담은 내 고통이 나만 의 것이 아니라 일반적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훨씬 위로를 준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상담자에게 필요한 인성적인 자질에서 신뢰라든지 진실성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동정, 질서,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민들은 상담자의 인성적인 특성이 얼마나 개발하고 또 그 개발된 특성이 발휘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인성적 자질은 사람이 좋고 성격이 좋다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해야 해요. 그래서 상담자로서 전문적인 수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부천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도움을 주는 직업이라면 상담자나 교육자는 이러한 인성적인 자질을 함양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성적인 6가지 자질을 잘 채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 가능하죠. 경험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충분히 이미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발휘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쓰지 않다 보니까 그게 소비되지 않아서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로서의 인성 자질은 우리 부모님들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자로서의 가져야 할 전문적인 자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의 전문적인 자질은 인간을 조력하는 전문적으로서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지식이라든지 기술과 관련된 특징들을 전문적 자질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심리학적 지식과 상담 이론을 상담 실태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전문적인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애정결핍이라고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내담자가 안고 있는 고통 현상에서 그 현상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와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심리학적 지식, 그리고 상담 이론을 활용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자질로 충분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상담자는 상담의 기술 훈련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상담은 내담자와 언어적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화의 목적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인지, 정서, 그리고 행동, 신념에서의 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상담 대화의 기법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문성에 대해서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표 8-1에 대해서 내담자의 권익을 위한 상담자의 윤리적인 책임이 어떤 것이 있는지의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있고요. 그 보면 윤리상명은 사생활과 비밀보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담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인 책임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를 꼭 지켜야 하겠죠. 그리고 비밀보호의 한계인데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내담자의 대한 정보를 관련된 전문인이나 사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비밀보호가 우선돼야 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담을 시작할 때와 상담 과정 중에 필요한 때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비밀보호의 한계에 대해서 알리고, 그리고 그 비밀보호가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적 한계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육과 훈련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상담 활동만을 함으로써 전문적인 태도나 그런 견해를 지녀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고 있어야지만, 내가 만약에 상담자를 상담하다가 안 되면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상담자에게 연계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상담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자,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